안녕하세요. 탐나는 책입니다. 떠난 후에 남겨진 것들. 이 책은요, 특수 청소업체인 바이오해저드 대표 김세별 씨와 직원인 전애원 씨가 공동 집필을 했는데요. 그들이 유품정리사로 일하면서 보아온 고인들의 마지막 순간을 29편 이상의 다양한 사연을 통해 우리 외로운 현대인들에게 묵직한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이 책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드라마도 있었죠. 바로 2021년 방영되었던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무브 투 헤븐, 나는 유품 정리사인데요. 아마 이 드라마를 봤다면 대충 어떤 내용인지 아실 텐데요. 어떤 사연은 가슴을 후벼 파는 듯 아프고, 어떤 사연은 너무나 따뜻해서 마음의 온도가 올라가는 느낌이고, 또 어떤 사연은 분노케 하고, 어떤 사연은 도저히 읽어드릴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처참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죽음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죠. 아무리 죽음을 애써 외면하려 해도 언젠가는 내가 떠나보내는 사람이 될 것이고, 또 언젠가는 내가 떠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책을 함께 하고 난 후에는요, 저도 여러분도 지금보다 더 주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게 되기를, 그리고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게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그럼 탐나는 책과의 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드라마에서처럼 곁을 지켜주는 가족들의 사랑에 힘입어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마지막 순간을 평온하게 맞이하는 건 1000명 중 1명에게 주어질까 말까한 엄청난 행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무도 거두는 이 없는 외롭고 쓸쓸한 죽음이 참 많았다. 내게는 한국 최연소 사무장이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었다. 가끔씩 일하면서 느낀 점들을 써서 블로그에 게재하기도 했다. 어느 날 블로그를 보고 한 여성이 연락을 해왔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유품을 정리해야 하는데 부모님 댁 현관문을 여는 순간 너무 가슴이 아파서 집 안으로 들어갈 수조차 없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병을 앓고 있었다. 그러나 자식들에게는 비밀로 한 채 아버지가 어머니를 간호했다. 그러다 힘에 부친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니도 아버지의 뒤를 따랐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딸의 슬픔은 몹시 깊었다. 유품 정리를 도와달라는 그녀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고인이 남기고 간 물건들을 정리하는 일이 무에 그리 힘들까 싶지만 현실은 다르다는 것을. 세상을 떠난 이가 소중하지 않아서, 그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홀로 살다 고독하게 죽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범죄로 인해 생명을 잃은 가족에 대한 죄책감과 슬픔 때문에 직접 정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날 이후 유품 정리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고 가족들의 요청이 하나둘 늘면서 지금의 회사를 차리게 되었다. 12년 동안 해온 장례 지도사 일 대신 유품 정리를 시작한 것은 남은 사람들의 슬픔을 덜어주는 세상에 꼭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현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고인이 남긴 흔적을 깨끗이 지우고 유품을 정리해 가족에게 전달하고 주변을 청소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나는 이 일을 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안타까운 죽음이 너무도 많다는 사실을 느낀다. 떠난 이들이 세상에 남겨놓은 마지막 인사를 가장 가까이에서 전해들은 사람으로서 이들의 이야기를 알려야 한다는 책임감도 있다. 이 책은 어떤 사람이 태어나 이런저런 일을 겪다 죽었다라는 자서전이 아니다. 다만
독자들이 떠난 이들의 뒷모습에서 이 사실 하나만은 꼭 기억했으면 한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쳐온 다양한 죽음 속에는 언젠가 내가 맞닥뜨릴지도 모를 하루가,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겪을지도 모를 오늘이, 지금 내 옆에 살고 있는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정말로 남는 것은 집도, 돈도, 명예도 아니다. 누군가를 마음껏 사랑하고 사랑받았던 기억, 오직 그것 하나뿐이다. 소중한 사람을 잃은 슬픔과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것, 세상을 떠난 이의 인생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것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보람있는 일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더 이상 이 일을 하고 싶지 않다. 고독사, 자살, 범죄로 인한 사망. 이런 비극이 사라져 나의 직업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지기를 바란다. 과연 그런 날이 올까? 그러나 최소화할 수는 있다. 내 가족, 내 이웃에 대한 작은 관심만 있다면, 안부를 묻는 전화 한 통,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살아갈 힘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모른다. 포기하려던 삶을 부여잡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는데 거창한 도움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작은 배려와 친절을 통해서도 가능한 일이다.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그냥 사는 것과 감사하며 산다는 것의 차이를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나 여기서 죽어도 돼요? 봄이 왔지만 꽃샘 추위 때문에 찬바람에 살갗이 아린 날이었다. 현장은 반지하 단칸방이었고 유품을 정리하는 내내 집주인 할아버지는 자리를 지키며 돌아가신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다. 할머니의 아들은 옆에 서서 가만히 듣고 딸은 계속 눈물을 흘렸다. 1층 대문 앞에 의자를 놓고 볕을 쬐는 게 할머니의 하루 일과의 반이었다고 했다. 그렇게 볕을 쬐며 성경책을 읽거나 가만히 눈을 감고 계셨다고. 잠깐의 정적이 흐른 뒤 아들이 입을 열었다. 계속 모시고 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한사코 싫다 하셨어요. 저희들이 불편할 것 같아서가 아니라 내가 불편해서 싫다고 하셨지만 자식들한테 짐이 되기 싫으셨던 거죠. 도저히 설득할 수 없어서 작은 전셋집을 얻을 돈을 마련해 드렸다. 하지만 월세로 방을 구해놓으시고선 나머지 돈은 잘 가지고 있다가 나 죽을 때 돌려주겠노라고 하셨다. 그토록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걸 염려하던 할머니의 사위는 급격한 저혈당으로 인한 쇼크사였다. 어쩌면 자식들에게 병고안 시키지 않고 돌연히 세상을 뜰 수 있었던 것을 할머니는 고맙게 생각하시지 않았을까. 제가 불효자식입니다. 아들은 침을 난 얼굴로 몇 번이나 자책했다. 필요한 집기 몇 가지뿐 워낙 깨끗한 집이라 정리는 순식간에 이루어졌다. 자잘한 짐들이 모두 나가고 마지막으로 옷장 하나 남아있었다. 우리 직원이 옷장을 들고 나가려는데 서랍 밑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고 나를 불렀다. 수희였다. 그런데 벗어내서 무언가가 만져졌다. 꺼내보니 종이 봉투였다. 아들에게 봉투를 건네주었다. 아들은 봉투를 열어보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오빠, 왜 그래? 아들은 동생에게 봉투를 내밀었다. 동생이 안에 든 것을 꺼냈다. 2,500만 원짜리 수표였다. 그리고 초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남매의 사진. 고인이 얼마나 자주 만지작거렸던지 손때가 묻어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다. 아들은 털썩 주저앉더니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눈물만 흘리던 딸도 소리내어 울었다.
주인 할아버지는 한숨을 내쉬었다. 자식들이 발견하기 쉬우라고 수의 버선에다가 넣어놨나 보구만. 이 노인네가 처음에도 그랬어. 웬 할머니가 혼자 집을 보러 왔더라고. 차림새도 깨끗하고 곱게 늙은 할머니였지. 집 보러 온 날 바로 계약을 했어. 며칠 뒤 이사 들어온 날 이사 잘했나 들여다보려 갔지. 그때 할머니가 조용히 그러더라고. 할아버지, 내가 나이도 있고 여기서 살다 보면 저 세상에 갈 수도 있는데 나 여기서 죽어도 돼요? 우리 같은 늙은이는 다들 그렇거든. 이제나 죽을까, 저제나 죽을까. 자다가 조용히 죽어야 할 텐데. 그러잖아. 그래서 별 뜻 없이 괜찮다고 했지. 그런데 이렇게 빨리 죽을 줄 누가 알았노?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동안 자식들의 울음소리는 잦아들었지만 그래도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조금 진정이 된 아들이 말했다. 어르신, 정리하고 도배랑 장판도 다시 해놓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럴 필요 없어. 나는 분명 할머니한테 여기서 죽어도 된다고 말했잖아. 집만 빼면 얼른들 들어가시게나. 도배랑 장판은 다시 사람 들일 때 하면 되고. 아니에요. 저희가 다 하겠습니다. 허허, 필요 없대도. 얼른들 하고 돌아가. 나도 나이가 들어서 계속 서 있었더니 피곤하네. 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손사래를 치며 말씀하셨다. 돌아가. 월세 밀린 것도 없고 계약 기간 남았다고 세 받을 생각 없어. 보증금 그대로 남아있으니 딸내미 시켜서 보내라고 할게. 큼지막하게 계좌번호나 하나 써주고 가시게나. 할아버지는 혼잣말처럼 조용히 말하고는 돌아서서 나가셨다. 내가 그래도 된다고 했어. 꽃샘 추위도 물러나는가. 작업을 마치고 나오니 차가웠던 바람은 잦아들고 햇볕이 따뜻했다. 어느새 봄이었다. 차마 붙이지 못한 편지. 약속 시간을 정하고 장비를 챙겨 도착한 곳은 서울대 부근의 원룸. 관리인이 열어주는 문 안으로 들어가니 싱글 침대에 붙박이장, 싱크대, 책상과 책장이 전부인 작은 방이었다. 창문에는 청테이프가 꼼꼼히 둘러쳐져 있었다. 관리인이 말했다. 연탄을 피웠어요. 침대 매트리스에 뚜렷이 남아있는 죽음의 흔적들. 먼저 매트리스를 검은색 비닐 소재의 포장재로 겹겹이 싸서 밖으로 내갔다. 들고 나르는 동안 매트리스에 밴 부패물이 사람들에게 노출될 수 있었고 악취가 새어 나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매트리스를 치우자 한결 숨쉬기가 편해졌다. 휴대용 환풍기를 설치하고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켰다.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있지 않고 바람도 적잖이 불어 창문을 열고 작업해도 이웃에 별다른 폐를 끼치지 않을 터였다. 이제 유품을 정리할 차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책장에 놓인 접시 모양의 상패였다. 상패를 들어 글자들을 읽어보니 놀라웠다. 고인은 서울대 치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예비 치과 의사였다. 책장에는 의사들이 빽빽이 꽂혀 있고 책상과 방바닥에도 책이 쌓여 있었다. 그 가운데 군데군데 포스트잇을 붙여놓은 책 하나를 펼쳐보았다. 곳곳에 형광펜으로 줄이 그어져 있었고 영어로 깨알같이 적어놓은 필기가 가득했다. 치대에 다니는 동안 고인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짐작되는 순간이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로 그는 학창시절 내내 최고의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 서울대에 들어가 졸업까지 수석으로 한 수재 중의 수재가 이제 치과 의사가 되어 남부럽지 않게 살 일만 남은 젊은이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책들을 박스에 담는 내내 머릿속에는 왜라는 질문이 가시지 않았다. 책들 사이에 섞여 있던 스프링 노트를 펼쳐서 한참을 들여다본 것도 가시지 않는 의문 때문이었다. 노트에는 시 같기도 하고 노래 가사 같기도 한 글들이 페이지마다 적혀 있었다. 가슴 아픈 이별에 관한 글, 달콤한 사랑에 관한 글, 세상에 저항하는 듯한 글이 보였다. 요즘 젊은이들이 듣는 노래 가사인가 싶어 같이 간 젊은 직원에게 물어봐도 모르겠다는 대답뿐이었다. 의문을 아는 채 계속 유품을 정리하는데 붙박이장 한 구석에서 기타가 나왔다. 오랜 시간 주인의 손길을 탔는지 색이 많이 발해 있었다. 한때 기타에 빠져 지낸 적이 있었던 터라 반가운 마음에 줄을 튕겨보았다. 최근까지 자주 사용했는지 조율이 잘 되어 있었다. 기타 옆에는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열어보니 악보가 가득했다. 오선지에 직접 그려넣은 음표들, 그리고 노랫말들. 방금 스프링노트에서 본 바로 그 글이었다. 악보는 좋기 몇백 장은 되어 보였다. 상자 아래쪽으로 갈수록 악보의 색깔이 달라 맨 밑에 깔려있는 것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다. 상자에 다시 악보들을 넣어두려는데 편지 봉투 하나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받는 사람 주소에 경상북도의 한 지역이 적혀 있고 우표까지 붙어 있었다. 입구가 봉해져 있어서 한참을 고민했지만 중요한 편지일 수도 있겠다 생각에 열어보았다. 그리운 엄마께. 날씨가 부쩍 추워졌어요. 우풍도 센 집에서 한겨울을 또 어찌 지내시려나 걱정이네요. 보일러 돌리는 거 너무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감기 들면 몸 아프지 약값 들지 그게 더 손해예요. 참, 아버지 허리 아프신 거 어때요? 좀 괜찮아지셨는지 이래저래 엄마가 고생이네요. 혹시 감기 들면 돈 아낀다고 아픈 거 참지 말고 꼭 병원에 가세요. 먹는 것도 잘 먹어야 해요. 만날 풀만 먹지 말고 고기도 좀 드세요. 풀은 소 여물러나 줘버리고요. 저는 서울에서 재미나게 잘 지내고 있어요. 학교 잘 다니고 밥도 잘 먹고 건강하게 잘요. 얼마 전부터는 친구들과 모임을 만들어서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워낙 좋은 녀석들이라 저를 많이 도와줘요. 엄마, 열심히 공부해서 얼른 의사가 될게요. 제가 치과 의사가 되면 최고로 좋은 틀니 해드릴게요. 집도 고쳐드리고 아버지 허리 수술도 해드리고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잘 지내고 있지만 그래도 엄마가 보고 싶어요. 다정한 아들이었다. 편지 구석구석에 엄마에 대한 깊은 사랑이 느껴졌다. 얼른 부모님을 호강시켜드리고 싶다는 의지도 엿보였다. 이미 졸업은 했으니 꽤 오래전에 써놓았던 편지였을 것이다. 그런데 왜 보내지 않았을까? 왜 죽음의 길을 떠나야만 했을까? 빛나는 미래를 눈앞에 두고 사랑하는 어머니를 남겨두고 이 세상에 이유 없는 죽음은 없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그가 죽음보다 삶을 더 고통스러워했다는 사실이다. 남보기에는 부럽기만 한 그의 삶에도 견디기 힘든 고통이 숨어 있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
편지를 다시 악보 상자에 넣는데 젊은 직원이 말했다. 작곡가가 꿈이었나 봐요. 무슨 소리야? 서울대 치대 수석 졸업생인데? 그건 졸업한 학교죠. 치대를 나왔다 해도 하고 싶은 건 다른 일일 수도 있잖아요. 순간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다. 직원의 말이 맞았다. 치대를 졸업했다고 해서 꿈이 꼭 치과 의사라는 법은 없었다. 편지 내용을 미루어 보건대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부모님 건강도 좋지 않고 다른 형제를 언급하지 않았으니 외아들일 확률이 높았다. 그가 의사가 되고자 했던 이유일 것이다. 감당할 것도 책임질 것도 너무나 많았던 무거운 인생. 그러나 정작 그가 하고 싶은 일은 노래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것이 그가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꿈, 부모님에게도 말하지 못한 꿈이었다. 이 바보 같은 젊은이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며 행복해야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진정한 효도라는 것을 몰랐다. 그는 늘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지만 그것이 그가 수재여서 의사가 될 사람이어서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부모님에게 그가 소중한 까닭은 다만 자식이었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눈물겨운 존재가 자식이라는 것을 그는 미처 헤아리지 못했다. 자식이 부모 마음을 어찌 헤아리겠는가. 장례 지도사로 일할 때 수많은 죽음을 보았지만 돌아가신 부모를 안고 우는 자식은 거의 보지 못했다. 하지만 부모는 반드시 자식을 품에 안는다. 언제인가 변사체가 발견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수습하러 간 날, 머리카락이 긴 것으로 보아 여자로 짐작할 뿐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시신 앞에서 모두가 코를 막은 채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뛰어들어오더니 시체를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다. 고인의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딸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비비며 한참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살아있든 죽었든 부패했든 아버지에겐 그저 소중한 딸이었을 것이다. 떠난 후를 생각하며 가는 길. 수일간 비어있던 터라 온기가 없는 반지하 집이었다. 그런데 들어서는 순간 무언가 밝고 따사로운 느낌이 들었다. 방은 깨끗하고 짐은 단출했다. 가전제품도 세탁기와 냉장고가 전부였다. 그러나 책장에는 성경책과 종교 서적들이 꽤 빼곡했고 책상 대용인 듯한 밥상 위에도 공책, 돋보기 안경이 놓여 있었다. 서랍상 위에는 종이로 곱게 접은 컵받침이며 장미, 백조 같은 작품들이 단정하게 진열돼 있었다. 폐지를 수집하시던 할머니였다. 녹록치 않은 일상 속에서도 틈틈이 성경을 필사하고 복지관에 다니며 종이 접기를 배우신 모양이었다. 돋보기 안경에 의지해 한 글자 한 글자 성경을 옮겨 쓰시는 할머니의 모습이 그려졌다. 종이가 컵받침이 되고 장미가 되고 백조가 될 때마다 스스로 놀랍고 기뻐서 잘 보이는 곳에 나란히 줄 세워놓는 모습도 마치 직접 본 것처럼 머릿속에 떠올랐다. 마음에 따뜻한 물결이 일었다.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오늘을 열심히 사는 사람을 만났을 때 받게 되는 감동 같은 거였다. 한눈에도 삶의 의지를 잃고 자기 자신을 방치했음을 알 수 있는 여느 현장들과는 달랐다. 죽음의 성격이 달랐다. 고인은 지병이 악화되어 병원을 찾았고 입원해서 치료를 받다가 돌아가셨다. 복지관에서 그렇게 들었다. 우리 회사는 복지관과 연계되어 있다. 홀로 사는 노인들이 죽음을 맞이하면 유품을 정리해 드리기 위해서다. 그날도 복지관에서 연락을 받고 온 터였다.
가구가 다 나가고 가전제품을 옮길 때쯤이었다. 집주인 할머니와 또 다른 할머니가 오셨다. 냉장고랑 세탁기는 밖에 놔두고 가면 안 될까? 그럼요. 그냥 밖에 놓기만 하면 되나요? 이 할머니가 죽은 노인네 친구인데 병원 가기 전에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이 할머니한테 세탁기를 가져가라고 했어. 냉장고는 폐지 할아버지한테 주라고 했는데. 무거워서 댁까지 못 가져가실 텐데요. 차로 가져다 드릴게요. 아이고, 그래주면 고맙지. 그런데 가전제품이 냉장고랑 세탁기밖에 없어요. 밥솥도 없더라고요. 아니야. 밥솥이랑 전자레인지는 옆집 사는 노인네가 엊그제 가져갔어. 두툼한 잠바도 챙겨가고. 할머니는 자신의 죽음을 예상했던 것일까?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 그저 나 죽으면 쓸만한 물건은 가져가라가 아니라 세탁기는 친구, 냉장고는 폐지 할아버지, 소형 가전이랑 겨울옷은 옆집 할머니, 구체적으로 정해 일러놓고 가셨다. 할머니는 그렇게 내일을 준비했다. 연락 없는 자식들이며 풍족하지 못한 생활에 낙심하고 지나간 날들을 후회하는 대신 새벽같이 일어나 폐지를 줍고 저녁이면 성경을 필사하고 가끔 복지관에 나가 종이접기를 배우면서 오늘을 열심히 살고 미련 없는 내일을 준비했다. 문득 부끄러워졌다. 내일을 위해서라는 명분 아래 오늘을 살지 못하고 어제를 후회하는 내 모습이 보였다. 나는 그날 멋진 할머니를 만났다. 할머니께서 준비해 놓으셨던 내일을 다른 분들께 전해드리러 갑니다. 고맙습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듯이 집들이 띄엄띄엄 서 있고 길이 널찍한 주택가라 반가웠다. 주택이 밀집한 곳에서는 트럭을 주차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니까 차 한 대 들어오면 빼주고 또 한 대 들어오면 빼주고를 반복해야 한다. 24번까지 차를 뺀 적도 있다. 집 앞에 차도 댈 수 있고 1층이어서 캐리어에 박스를 서너 개씩 실어 옮길 수 있었다. 오늘 작업은 순조로울 듯 했다. 싣고 간 약품과 장비를 마당에 내리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다가오셨다. 옆집 사는데 이상한 냄새가 나서 들어가 봤더니 아이고 얼마나 놀랐는지 그날만 생각하면 아직도 심장이 벌렁벌렁해. 고인을 처음 발견한 분이었다. 이 양반 아버지가 인천을 개척한 5대 인물 중 하나였어. 대단한 사람이었지. 인천에서 그 어른 모르면 간첩이거든. 그 명예가 국회의원 저리 가라 할 정도였어.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혼자 사셨나 봐요. 후레 자식들. 애비가 죽었다는데 와보지도 않잖아. 경찰이 벌써 다 연락했을 텐데. 하긴 현관 비밀번호만 알려주고 아무도 오지 않았다. 자식 새끼들 다 키워놔봐야 소용 하나도 없다니까. 할애비 재산은 다 나눠갖고 애비는 나 몰라라 하고 이 노인네도 불쌍하지. 사업하다가 쫄딱 말아먹고 자식들한테 쫓겨나서 이 집에 와서 살았어. 금실 좋던 마누라랑은 사별하고. 경찰 말로는 피를 토한 것 같다는데 저기 좀 봐봐. 술병이 몇백 개는 되잖아. 끼니 챙겨줄 사람도 없으니 술만 마시다가 몸이 상한 게지. 현관으로 올라가는 계단 옆에 정말 수백 개의 술병이 뒹굴고 있었다. 안방에도 술병이 가득했다. 바닥에 떨어진 휴지며 수건들은 피로 물들어 있었다.
각혈이 심했던 모양이다. 벽에는 액자 속 빛바랜 사진들이 촘촘히 걸려 있었다. 유명 인사와 악수하는 사진, 가슴에 꽃을 달고 테이프 커팅식을 하는 사진, 행사에 초청되어 찍은 사진 등이었다. 고인의 아버지인 듯했다. 체격이 다부지고 날카로운 인상이었다. 색이 바래지 않은 사진도 있었다. 고인의 생전 가족 사진인 듯했다. 슬하에 이남 일녀를 두었고 선친과는 달리 선이 고운 얼굴이었다. 체격도 왜소한 편이었다. 다 버리라고 했으니 액자들도 버려야겠지. 사진들을 버릴 때면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하다. 사람을 버리는 듯한 느낌이랄까. 액자를 분리해 박스에 넣는데 아까 만났던 할아버지가 헛기침을 하며 들어왔다. 고된 일을 하느라 힘드시겠소. 이거라도 좀 마시고들 하시게. 피로회복제였다. 마침 목이 마르던 참이라 달게 마셨다. 고맙습니다. 이런 일 하면 시체도 보고 그러는가? 아닙니다. 경찰들이 수습하고 난 뒤에 청소만 하는 거라서요. 아, 그렇구먼. 이 노인네가 꽃을 엄청 좋아했어. 사업도 화훼농장인가 그런 걸 했는데 뭐든 키우는 게 쉬운가? 병충해가 와가지고 쫄딱 망했다고 하더라고. 재산 다 까먹고 늙은 부모 짐 될까봐 자식 새끼들이 이리 데려다 놨지. 근데 참 희한한 게 봄만 되면 이 집 꽃들이 활짝활짝 잘도 피더라고. 보살펴주는 사람도 없는데 심어줬다고 곧잘 펴. 마당이 다 헌했다니까. 꽃이 사람보다 낫지. 자식들은 애비도 나 몰라라. 죽어나고도 모르는데 말이야. 그렇군요. 대단한 집의 아들로 태어나 부족함이 없이 자랐는데도 겸손하고 착한 사람이었어. 의대를 가야 하느니 법대를 가야 하느니 어릴 때부터 주변의 기대도 컸는데 대학도 일부러 안 갔대. 꼭 키우면서 살고 싶다고. 그놈의 망할 자식들이 문제지. 대가리에 피도 마르기 전에 너도 나도 사업한답시고 재산은 받아가고 지들 애비도 부추겼지. 근데 워낙 욕심이 없는 사람이라 마누라랑 둘이 꽃이나 가꾸며 살았거든.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마당을 바라보았다. 사는 게 뭔지, 아이고 참. 마당에 가득한 나무들은 모두 꽃나무였다. 대단한 집 자식, 그것도 외아들로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집안의 기대가 컸을 것이다. 어딜 가나 인천을 개척한 사람의 아들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을 것이다. 안에서나 밖에서나 아버지의 이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고인은 욕심이 없는 소박한 사람이었다. 대학도 가지 않았다.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자 덜컥 결혼을 하고 평범한 삶을 살았다. 그런데 자식들이 태어나고 자라면서 그에게 기대를 하기 시작했다. 재산도 많고 이름도 날렸던 할아버지처럼 아버지도 대단한 사람이기를 바랐다. 유산이 그렇게 많은데 사업을 크게 하라고 부추겼다. 그 유산을 믿고 자신들도 사업을 하겠다고 나섰다. 그렇게 물려받은 재산을 다 퍼주고 화훼농장도 실패했지만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꽃만 있으면 행복했다. 주어진 삶에 만족했고 즐길 줄 알았다. 자식들은 그런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다. 옛날 아버지의 훨씬 못 미치는 그를 주변에서 이해하지 못했듯이 자신이 그렇게 해서 성공했기 때문에 성공한 부모일수록 자식에게 자신의 방식을 강요하기 쉽다. 또 얼마든지 지원하고 뒷바라지 할 수 있으니 있는 집일수록
자식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 부모가 대단한 사람이면 그 자식에 대한 주변의 관심과 기대도 크다. 그러나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 아버지의 인생은 아버지의 것이다. 고인은 꿋꿋하게 자신의 인생을 살았다. 그러나 아내가 세상을 떠나자 상심한 나머지 꽃도 돌보지 않았고 자신도 돌보지 않았다. 술로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붉은 피를 남기고 쓰러졌다. 청소를 마치고 나오는데 마당이 나무들에 조금씩 새잎이 돋고 있었다. 이제는 아무도 없지만 그래도 봄이 오면 꽃이 필 것이다.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마당이 다 환하게 피어날 것이다. 유품 정리사가 알려주는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7계명. 1. 삶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 정리를 습관화하세요. 이건 아직 쓸만하니까 라며 버리지 않고 모아두시는 편인가요? 주거 공간을 정돈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삶을 방치하는 일과 같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지탱하는 것은 먹은 그릇을 설거지하고 먼지 앉은 가구를 닦고 바닥을 걸레질하는 것처럼 사소한 일들에서 시작됩니다. 쓸모없는 물건은 과감히 버리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줘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사는 공간을 단순하고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떠나고 난 자리가 아름다울수록 남겨진 사람들의 슬픔은 덜어집니다. 2. 직접 하기 힘든 말이 있다면 글로 적어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떠나면 남겨진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차마 말할 수 없는 고민이나 아픔이 있다면 노트를 마련해 일기처럼 조금씩 적어보는 건 어떨까요? 쑥스러워 얼굴을 맞대고는 말할 수 없었던 고마움이나 사랑을 표현하는 글도 좋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는 곳에 보관해 두세요. 당신이 떠나고 난 뒤 상실의 고통에 빠져서 힘들어할 사람들을 위한 작은 배려가 될 것입니다. 3. 중요한 물건은 찾기 쉬운 곳에 보관하세요. 유품 정리를 하다 보면 종종 장롱 아래, 베개 속, 액자 뒷면 등에서 귀중품이나 현금 등을 발견하곤 합니다. 눈에 띄는 곳에 두면 다른 사람이 가져갈까 싶어 보이지 않는 곳에 감춰두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런 유품들은 아차하는 사이 버려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죽고 난 후에 발견되어야 할 중요한 물품이 있다면 가족들이 찾기 쉬운 곳에 보관하세요. 죽기 전에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놓거나 재산을 어떤 식으로 관리해 왔는지 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당신이 떠난 후에 가족들 사이에서 분란의 소지가 될 금전적인 문제가 있다면 미리미리 해결해 놓아야 한다는 사실도 잊지 마세요. 4. 가족들에게 병을 숨기지 마세요. 한 아버지가 하나뿐인 딸에게 짐이 될까 두려워 병을 숨긴 채 6개월을 홀로 버티다 사망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사진 속의 딸을 보며 그리움을 달래야 했던 아버지의 휴대전화에는 딸의 전화번호조차 저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혹 무의식 중에 전화를 걸어 딸에게 부담이 되는 말을 할까 두려운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딸은 아버지가 혼자 고통을 견디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힌 딸은 마음의 병을 얻고 괴로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가족들에게 병을 숨기는 일은 짐 대신 죄책감을 얹어주는 일입니다. 병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은 잠깐의 짐이 될 수 있지만 병이 있다는 사실을 감추면 자식으로 하여금 평생의 죄책감을 안고 살게 할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때론 자신의 짐을 다른 가족들과 나눠질 줄 아는 현명함도 필요합니다. 5. 가진 것을 충분히 사용하세요.
우리는 죽을 때 지고 갈 것도 아닌 것들을 아끼기 위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품을 정리할 때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물건들이 쏟아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고인은 어렵게 번 돈은 모두 저축하고 매일 고추장과 김치로 끼니를 때우다 돌연사하여 결국 자신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한 채 죽고 말았습니다. 내가 없으면 결국 버려져야 할 물건들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살아있을 때 아끼지 말고 충분히 사용하세요. 유품 정리 일을 시작하면서 가장 크게 배운 것이 있다면 가진 물건을 잘 사용하고 필요 없는 물건은 과감히 버리자는 것입니다. 언젠가 쓸 때가 있을 것 같아서 몇 번 사용하지 않은 새 것이라서 비싸게 산 물건이라서 필요하지도 않은데 끼고 사는 물건들은 삶을 복잡하게 만들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나를 위해 가진 것들을 너무 아끼지 마세요. 6. 누구 때문이 아닌 자신을 위한 삶을 사세요. 죽음을 선택하기 전에 많은 사람이 겪는 것이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입니다. 너 때문에, 너 키우느라, 너를 위해서. 그럴 바엔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욕을 먹더라도 자신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낫습니다. 남 때문에, 남을 돕느라 나를 위해 살지 못하는 것은 바보 같은 행동입니다. 내가 잘 살아야 남도 도울 수 있습니다. 7.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은 사랑했던 사람과의 추억입니다.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남기세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 번듯한 직장을 잡고 내 집을 마련하고 좋은 차를 사는 것도 물론 의미 있는 일이지만 이런 것들은 마지막에 지고 갈 수도 남길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정말로 남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했던 기억입니다. 사랑하고 사랑받았던 기억은 오래도록 남아 내가 죽은 뒤에도 세상 한 구석을 따뜻하게 덮여줍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얼마나 자주 얼굴을 보고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누시나요? 지금 바쁘다고 더 급한 일이 있다고 미룬다면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눈을 감는 마지막 순간을 상상할 때 무엇이 가장 아쉽고 기억에 남을지 생각해 본다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추억을 많이 남기세요. 당신의 마지막 순간을 따뜻하게 감싸줄 것입니다. 오늘의 낭독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